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바로 고등학교 내신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드디어 우리가 드디어 일제강점기 말이 안 된다. 그죠? 네. 결국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공부하기 싫어요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짜증난대요.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두들 맞는 얘기만 있으니까 좀 짜증나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아픈 시기입니다. 네, 많이 아픈 시기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아픈 시기에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려고 했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샛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청춘과 모든 것을 다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이 어땠는지를 배우시고요. 그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일제정책과 저항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일제강점기는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누신 다음에요. 10년대 정책, 거기에 맞선 저항. 20년대 정책, 거기에 맞선 저항. 30년대 정책, 거기에 맞선 저항. 이런 식으로 사실 일제강점기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에서 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 요 골라내는 문제가 다예요. 예, 다니까 여기에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의 침략인데요. 우선 이제 세계사적인 어떤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제1차 세계대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여기 참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승전국 그 줄에 씁니다. 줄을 참 잘 서요. 일본이. 하여튼 1920년대 후반까지 일본은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던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이제 30년대 오면서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1차 세계대전 보시면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 경쟁, 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저쪽 러시아 계열 사람들, 이쪽 계열 사람들이 뭉친 거고, 범게르만주의는 독일 쪽, 이쪽 사람 좀 뭉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어찌건 제1차 세계대전의 그 사라예보 사건을 통해서 동맹국과 협상국으로 전쟁이 확대되었고,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여기서 이제 미국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기 개입을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정도, 세계사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 결과 영향으로는요, 바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됐고요, 민주주의 확산되었고, 미국,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었다. 이제 일본을 좀 주목해서 보자는 얘기죠. 1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의 라인에 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지분 같은 것들을 이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그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를 식민지라고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휘청휘청 해야지 우리한테 어떤 희망이 올 텐데, 오히려 휘청하기보다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2월혁명, 러시아예요, 러시아. 재정의 붕괴, 임시정부 수립, 10월혁명, 바로 볼셰비크 혁명으로 사회주의 정부, 역사상 최초로 이 사회주의 정부가 이제 수립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레닌이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지원을 선언하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바로 소련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나왔고,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약소 민족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윌슨의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되었죠. 이거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게 바로 이제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엔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베트남의 독립운동 등이 전개되었다라는 것 같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최초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천명되었다는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은 패전국의 식민지에 한해서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 없음. 자,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이 한번 옵니다. 이거는 정말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질서를 다 흔들어 놓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1929년도입니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생산과 공급, 그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진 거예요.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공장은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더 수요를 못하는 거고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 이걸 바로 대공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방법을 쓰는 뉴딜.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그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 갭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갭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의 뉴딜 정책을 추진한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이냐면 블록 경제예요. 왜냐하면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그 공급들을 강제로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일본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식민지에 푸는 거예요. 풀면서 그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줄이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해결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공황이 왔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뭐 엄청난 뭐 자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식민지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이 강제로 이 수요와 공급 법칙을 강제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 과잉 공급된 초과 공급된 것들을 강제로 떨고 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서 결국 이 대공황이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에 몰아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죠. 바로 전체주의 국가들의 대외 침략입니다. 유럽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 독일의 바로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선전포고를 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독일의 서유럽 대부분을 장악했고요. 독일의 소련 침공 실패, 미국과 소련이 참전하면서 결국 이탈리아, 독일은 항복하는 그런 모습.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참전이 굉장히 결정적 장면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전개 보면요. 이제 아시아입니다. 일본의 바로 만주 침략, 중일 전쟁 발발, 동남아시아 침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또 역시 이제 미국이 여기다 일본에다가 원폭 투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면서 결국 일본은 항복하게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영향은요, 바로 전체주의가 몰락했고요. 여러 식민지 국가의 독립, 그리고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면서 이제 이후로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 체제가 전개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열전이라고 한다면 이 열전이 끝나고 나서는요, 냉전이에요. 열전과 냉전.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제 무단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910년대.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가 몇 년대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1910년대입니다. 자, 일제는요,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게 뭐였냐면 바로 조선총독부입니다. 식민통치 최고 기구였고요. 총독은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되었고 행정, 입법, 사법, 군사 등 모든 권한을 행사했는데 포인트 뭐냐면 바로 대장 중에서 임명했다라는 사실. 즉 조선 총독은 누구란 얘기예요? 군인이란 얘기입니다. 군인.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군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여러분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까지 통치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상당히 강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건 요거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헌병 경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군인이 총독이고 당연히 헌병을 통해서 군인 총독이 헌병을 통해서 경찰의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헌병은 군인들 잡아야지 민간인들 잡는 거 아니잖아. 근데 민간인들까지도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병 경찰제. 그러니까 1910년대의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군인 총독의 그 군인 헌병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요, 이들은요, 재판 없이 벌금이나 바로 태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태형은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오로지 조선인들에게만 해당 사항이죠. 이건 차별입니다. 그죠? 이런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1910년대의 모습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본권은 제한시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시키고요. 대한매일신문, 황성신문 등 민족신문을 폐간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육정책 제1차 바로 조선 교육령을 공포해서 일본어 중심으로 교과목을 편성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떤 교육이냐면 고등학교 교육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초등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이고요. 중등교육이 중고등학교입니다. 고등교육은 바로 대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학생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선인 출신의 대학생, 왜냐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뭐 누구나 다 대학 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사에게 이 제복을 입고 바로 이 칼을 차게 했던 그런 모습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아, 이것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제복 딱 입고요, 칼 딱 차고 들어가는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칼을 어떻게 쓰? 저 생진 박아야로 하면서 이렇게 막 휘둘렀을까? 막 어떻게 이걸로 막 목을 배? 그건 좀 아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떠들면 아이들은 떠들죠, 당연히. 그게 정상 아닙니까? 떠들면 막 칼집에서 칼을 그냥 살짝 꺼내다가 탁 집어넣으면 금속성 소리 있잖아요. 찰까닥 소리. 아,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놀랬을까? 중요한 건 그게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일본인만 보면 어떨까요? 두렵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들을 시켜 나가는 아주 심리적 통제까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군인 총독에다가 군인 헌병에다가 칼찬 교사의 모습,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혹독한 무서운 시대였는지. 자, 이번엔 1910년대 경제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 식민지 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땅 뺐어야죠. 그죠? 네, 구한말 일본은 뭐 저기 한일 의정서 통해서 군사용지 마음껏 쓰겠다. 또 황무지 계약권 달라. 뭐 이런 식이야. 또 땅에 대한 그런 그 욕심이 많았잖아요. 식민지였으니까 이제 땅 뺏어야죠. 그죠? 그래서 취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식민 통치에 필요한 기초 자료와 재정 확보, 방대한 토지 점탈 원칙.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바로 직접 신고한 토지만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해야 돼요. 와서 그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해야만 대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이게 내 땅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해야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어. 뺏기는 거예요. 신고 안 했어. 뺏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양식이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 이해해요. 저 이렇게 세금 낼 때 이렇게 문서들 이렇게 보면요, 다 한글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뭐 간편 복식은 무슨 말이며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글인데. 아마 이 토지조사 사업 때 받았던 한문이겠죠, 이 당시에는요. 예, 한문 그 문서를 보고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이것이 무엇이요? 하고 휙 던지지 않았을까? 그럼 뺏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진행 볼게요.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해서요, 바로 토지조사령을 공포합니다. 미신고 토지 당연히 가져갑니다. 황실과 관청 소유의 토지, 마을 공유주나 문중 토지, 이게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토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바로 조선 총독부가 차지해서 전 국토의 약 40%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합니다. 야, 아니 이 땅 한반도의 반을 조선 총독부가 다 가져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이걸 관리해 주는 곳이 바로 제가 앞강에 설명드렸죠.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에게 싼 값에 아주 매매해서 일본인 대지주들이 증가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그 결과 조선 총독부의 지세수. 왜냐면 일단 토지조사 사업 했으니까 어디서 세금이 나와야 되는지를 다 조사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세금 수입은 더 늘어나겠죠. 이제까지 세금을 안 냈거나 묻혔거나 조사가 안 됐던 토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했으니까 지세 수입은 증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고요. 경작권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내가 농사를 짓는 농민이야. 이 토지는 우리 할아버지도 농사를 지었고 우리 아들도 농사 짓는 거야. 이 토지는 내 땅은 아니야. 근데 소장은 했던 토지야. 지주는 따로 있어. 근데 지주가 나한테 야, 너 최태성 너 내년부터 나가라. 이런 얘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주의 땅이지만 여기는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해왔고 내가 해왔고 우리 아들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암묵적 관행이라는 거예요. 지주는 어쨌든 전체 생산량의 반을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반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교체할 수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계약제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하면서 일부 농민은 화전문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합니다. 나 이해돼요. 이게 비정규직이 되면서 농민들이 지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잘릴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지주와 어떤 소장농의 관계가 좀 이렇게 일정한 긴장 관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일방적, 왜냐면 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웬만해서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간에 그 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나 혼자만의 그게 아니거든요. 한 가정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근데 어느 한 가정에서 그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운영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안하거든요.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자꾸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꼭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외에는 저는 정규직화되는 게 이 땅에 태어나는 한 사람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기 하기 위한 최선의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그 방어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농민들 너무 가슴이 아팠겠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산업집단. 이때 이제 1910년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법령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왜냐면 통치를 해야 되니까. 량 굉장히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회사령이에요. 회사 세울 땐 말이야, 허가 받아야 돼. 신고가 아니에요. 그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국인이 회사 세우려고 하면 이게 세워주겠냐고. 안 세워주죠. 결국 민족 자본이 굉장히 억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다 법령이에요. 네, 이게 1910년대의 모습들 다 뺏어가기 위한 그런 법령들을 지금 만들고 있었다. 1910년대 식민지 수탈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1910년대 군인 총독, 칼찬 교사, 태영의 모습들, 그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땅 뺏는 토지조화 사업, 그리고 회사 못 세우도록 회사령,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기가 1910년대다. 자, 그런데 네, 전매제, 조선 총독부가 인삼, 소금, 담배 등에 대해 전매제 실시, 기간시설 확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1920년대로 넘어가는데 그럼 넘어가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대 정책이 바뀐다고요. 바뀌는 계기가 뭐냐면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선 애들을 찍어 누르면은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 막 들고 일하는 3.1운동 봤거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민족 분열 통치, 소위 문화 통치를 전개합니다. 자, 목적은요. 바로 친일 세력을 키워서 민족을 이간질하는 민족 분열 정책. 자,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헌병 경찰제를요. 너들 무서웠어? 얘기하지. 바꿔줄게. 알았어. 그냥 경찰이 하자, 경찰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왜냐면 오히려 경찰의 숫자는 더욱더 늘어납니다. 경찰력을 크게 확대해가지고요. 치안유지법도 제정을 해요. 1925년도에.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 탄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1920년대 헌병이 보통경찰제로 바뀌었지만 그 본질을 뚫고 보면 기만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만들면서 더욱더 탄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조선 총독에 바로 문관도 임명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910년대 여러분들 그 군인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웠어? 알았어. 그러면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민간인한테도 열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20년대 와서 3.1운동을 겪고 나서. 근데 45년 광복대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만적이라는 얘기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 준다. 허용해 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창간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론에 대한 엄격한 검열, 기사 삭제, 정관, 폐간 이런 것들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한국인의 교육기회 확대? 아까 고등교육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한국인의 바로 취학률 저조, 고등교육이나 전문 분야의 교육기회가 적음. 여전히 한국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더라라는 사실. 이 당시 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움에 갈증이 났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움에 갈증이 났던 시기. 그런데 우린 지금 어떤가요? 배움의 갈증을 느끼질 않죠. 네, 워낙 배울 게 많고 널려 있으니까, 그죠? 이런 시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당연함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청춘과 젊음이 바쳐졌다는 사실, 그 바쳐졌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당연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것도 좀 한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평유의 부면협의, 이건 뭐냐면 도별로, 부별로 이렇게 너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회의치를 만들어줄게. 불만 있으면 여기다 얘기해 라고 만들어준 건데, 실제로 여기 구성하는 멤버들은 주로 일본인이나 친일파만 참여토록 한 겁니다. 굉장히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1920년 소위 문화통치는 굉장히 기만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192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소위 문화통치가 전개되었다. 헌병에서 보통경찰제로, 그리고 문관총독도 가능토록,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었고, 그리고 도면협의회, 부면협의회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러면 1920년대 경제수탈. 자, 1910년대는 뭘 뺏었다? 토지 뺏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 뺏어야 될까요? 토지에서 나오는 쌀 뺏어야죠. 그 다음 단계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1920년대는요, 산미증식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히 이제 산미증식 계획이 이루어진 계획이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죠. 일본의 자본주의가 너무 발달되고 있어요. 너무 잘 나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너무너무 잘 나가. 1920년대는 일본 경제의 절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잘 나가. 완전 잘 나가. 그러니까 이 일본 내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 노동자를 채워야 되는데 누구를 채울까요? 농민들로 채우는 거예요. 농민들이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1960, 70년대 그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향촌, 그러니까 그 향도 이천, 그죠? 도시로 향해서 농촌을 떠나는 그런 모습 보여지잖아요. 똑같이 일본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는 거야. 쌀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쌀값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조선의 쌀을 가져오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삼미증식계를 실시한 겁니다. 내용은요, 종자개량 수리시설 확충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일제가 이렇게 쌀을 빼앗기 위해서 바로 이런 방식의 종자개량 수리시설 확충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삼미증식계를 했습니다. 과연 쌀은 늘어났을까요?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가는 해요. 쌀 생산은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뺏어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은 오히려 더 많이 증가시켰지만 오히려 내가 먹는 쌀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일본이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주에서 잡곡을 싸게 수입해 와서 먹으라고 하죠. 대박.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을 생산을 늘려놨는데 돌아온 거는 중국산 만주 잡곡.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 수입. 농민들이 증산 비용을 부담했고요. 생활난 심화, 결국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등 국외로 이주하는 그런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920년대 오면요. 드디어 회사령도 폐지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본 내 자본주의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발달하면 항상 그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를 1910년대 만들었잖아. 뭔가 회사를 세우고 공장을 가려면 뭐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본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즉 허가제의 회사령을 폐지. 마음껏 세우라는 얘기예요. 이제 마음껏 투자라는 얘기예요.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 가능, 우리 민족 기업에 더욱더 타격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세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값싼 일본 상품이 유입되면서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죠. 와, 지금 여러분들 회사랑 폐지되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 관세 철폐되니까 일본 상품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죠. 우리의 민족 자본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안 된단 말이야. 결국 그래서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바로 국산품 애용 운동,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물산장려운동이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20년대였습니다. 1920년 소위 문화통치였습니다. 지금 헌병경찰 통치를 보통경찰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창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제에서는 삼민증식계회 회사를 철폐하는 모습도 보였죠.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 정책 전환의 계기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공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1930년대 초 바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일본은 뭔가 기간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나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식민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의 뉴딜 정책이나 유럽의 블록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었다. 결국 강제로 공급을 떨구기 위해서는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이 들었습니다. 자, 침략전쟁 동원을 위해서 일선농종력. 일선농종은 뭐냐면 일본이나 조선이나 똑같은 조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선일체. 이거는 내지.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걸 내세우면서 바로 한국신민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중국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죠. 게다가 41년은 태평양 전쟁, 미국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어마어마한 국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이 미국을 상대로 그 일본이 싸운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뭐든 부족해요. 결국 이 부족함을 어디서 채우겠다? 식민지로부터 채우겠다. 사람이며 물자며 정말 총동원해서 이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용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전쟁터 내보냈을 때 이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겠죠. 나는 일본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궁성요배 윙 사이를 울리면 동쪽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궁성요배 신사참배 일본 신을 위해서
참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황국 신민서사, 나는 황국, 나는 천황의 아들이에요, 나는 천황의 자식이에요, 뭐 이런 것들 감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 우리말 교육을 금지시키고 일본식 성명 강요, 이게 바로 창씨 개명되겠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시키고요. 소학교를 국민학교, 이게 황국 신민학교예요, 이게요. 황국 신민학교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계층을 했고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제정하는 등. 하여튼 이 머릿속에서 이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지우기 위한 모든 정책들을 좀 총동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경제는 어떨까요? 전쟁, 지금 뭐 숟가락까지 뺏어가요. 숟가락까지. 한국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바로 병참기지로 만듭니다. 자, 군수산업을 육성해서요. 북부 지방의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왜냐면 거기 철과 석탄 지하전 많잖아요. 그리고 남면 북양. 자,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남쪽에는 면 제품을,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정책이에요. 이게 바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본 자본이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방적산업, 여기 나오고 있죠. 지금 방직산업. 이 방직산업 그 자본가들이 값싸게 원료를 확보해야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값싼 원료를 바로 이 조선에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자, 그리고 농촌진흥운동. 1920년 삼미증식계획으로 농촌 정말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걸 좀 다시 한번 개선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작적인 억제되고요. 효율적 농촌 통제를 위함이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결과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체제고요. 산업 불균형, 북부에는 중화공업이 편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더라.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원병제, 전쟁터로 막 사람들 강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도지원병제, 학생들마저도. 그리고 징병제, 네, 이런 모습들. 노동력 동원요, 바로 국민징용령을 통해서. 아까는 징병제인데 또 징용령. 광산, 군수공장, 전쟁시설 등의 노동을 강요하는 모습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군함도라는 영화에서 이 징용의 어떤 그 아픔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자정신 근로령, 군수공장에 또 동원되어 가지고요, 일본군 위안부를 또 강요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영화 그 귀향이라는 영화에서 또 볼 수 있겠네요. 정말 끌려갔던 학생들, 왜냐면 이 광산의 그 터널이 되게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 몸이 거기 들어가려면 어린 학생들이 딱 맞거든요. 어린 학생 끌려가고요. 위안부는 어린 소녀들도 많이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 속에서 참 이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희망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이분들에게 희망이란 있었을까? 희망. 그렇죠. 조국 독립? 그게 희망이었을까? 하여튼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지금 같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서요. 농기구 등 석기, 식기 등 공출, 백년의 공출과 배급.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공출이란 단어와 배급이란 단어, 이 공출과 배급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10년대 아니고요. 20년대 아니고요. 3, 40년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공출, 배급.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선주를 잘 쓰니까 기억해 두세요. 3, 40년대, 특히 30년 후반과 40년대 공출과 배급.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정책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각각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바로 이런 일제 식민지 지배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싸움의 역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